오늘 아침 일라디오. 당분간 장마가 쉬어간다고 하죠. 대신 폭염특보와 함께 찾아온 무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이미 더위에 많이 지친 상태인데요. 내일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이제 정말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날 대표 음식이죠. 삼계탕. 요즘에 삼계탕을 금계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먹기가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치킨 가격이 오르니까 삼계탕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생닭 가격이요 20% 가까이 올라가고요. 대파, 인삼, 마늘, 배추까지 기본 재료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 마음은 무겁지만요. 그래도 삼복더위는 이겨내야겠죠. 이번 주말 폭염을 잊을 수 있는 나만의 지혜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꽃이 만발한 강가의 정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숲길 산책은 어떨까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일상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농화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농촌에 농사일을 도우러 나온 대학생들이 들녘을 채웠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농활 참가자를 모집하는 각 대학에서는요.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고 하네요. 50명을 모집하는데 2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농활을 가려고 추첨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학가에 부는 농활 열풍 덕에 전국 농촌에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활기도 넘쳤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3년 만에 재개된 대학생들의 농활 풍경과 시사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대학생들의 농활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상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산 1호 백신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여러 여건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달부터 대학마다 농활을 재개했습니다. 과거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농활이 익숙하실 텐데요.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열흘까지 농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농사일을 도왔었죠. 마을별 활동들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이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농활 참가자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언제 생각하기에 대학생들이 농촌을 가려고 할까? 참가자가 얼마나 많겠나 이렇게 싶지만 올해 농활은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쟁률이 일단 50명을 뽑는 학교에서 네. 200명이 지원했으니까 4대1의 경쟁률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정이 대학생들의 여름 농활 상황을 취재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하게 됐습니다. 농촌을 접해본 기회가 과거보다 적을 이 20대 청년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철 농사일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농활 지원 동기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네. 물론 봉사활동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학점 취득을 위해서 농활을 신청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돕고자 나선 학생들 그리고 먹거리 문제라든가 농업 문제에 관심이 있어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50명을 모집하는데 200여 명이 몰린 곳이 건국대학교 상황인데요. 건대였군요. 결국 추첨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명만 데려간 것 같은데 200명 다 데려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대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농활의 인기가 높습니까?
예, 상황은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해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주관해서 114명의 학생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논산시 6개 마을, 부여군 3개 마을에서 농활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네. 뭐 한국외국어대 역시 농활 참가자가 모집 정원을 훌쩍 넘겼다고 와. 합니다. 김민지 한국외대 농활추진위원장에 따르면 농활 이 홍보를 기말고사 기간에서 참여율이 낮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모집 공고를 올리자마자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했다는 겁니다. 네. 주최 측이 상상한 이상으로 농활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13일부터 이 경북 상주시 12개 마을에서 농활을 했던 성균관대 역시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모집 첫날부터 학생들이 몰려들었고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최종 12팀을 모집하는데 100팀 이상 지원해서 우와. 그야말로 인기 폭발 상황이 됐고요. 예. 성균관대 총학생회에서는 급기야 면접까지 거치면서 농활팀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농활을 가려고 면접까지 했다고요? 아니 근데 학생들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농활을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예, 뭐 농활제 선발에 면접을 했다거나 이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지원자가 폭주했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낯설어요.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요. 네. 2020년에 대학을 입학한 20학번 학생들을 흔히 코로나 학번이라고 아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로 이 외부 활동의 제약이 컸고 동기들이나 선후배 간 맞아, 만나서 뭘 할 수 없는 이 단절된 시간들을 워낙 맞아요. 길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학번이었죠. 네. 뭐 수업도 온라인 강의로 대부분 맞아. 대체됐고요. 네. 그러다가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활동이면서 뭐 동기 선배들과 함께 여러 날 의미 있는 일과 직접 체험을 하는 농활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진 건 아니겠냐 이렇게 학생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제가 20학번이어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단체로 어디 간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예. 이제 뭐 학생들이 학점이나 뭐 봉사 점수 목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농촌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에도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현장에 가게 되면. 예, 맞습니다. 농활은 흔히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는다는 이런 좁은 의미로만 농활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학생의 농촌 연대활동이라는 이 넓은 의미로 농활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점과 봉사 점수 때문에 농활을 선택한 학생들은 물론 있지만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뭐 식량위기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먹거리 문제, 환경 문제 등도 농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농사일을 안 해본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즘에 다 그렇죠. 도시에 사니까 다들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충남 논산에서 6박 7일간 농활 일정을 수행한 이 한국 외대 학생들을 한국농정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박지원 한국 외대 학생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농민과의 연대활동이라는 모집 공고를 보고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서 참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농사일도 하고 농민분들과 농촌 현실, 농업 문제 등에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점에서 농활에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같은 학교의 한시우 학생은 도시에서는 마트에 가면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르는지 알게 되니까 좀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네. 또 다른 농활 참가 학생은 생각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논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토박이인 이혜진 학생은 생각한 것보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 힘들죠. 근데 친구들과 여럿이 해도 농사일이 워낙 이렇게 많아서 힘든데 농촌은 점점 더 사람이 줄어드니까 농민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렇게 속 깊은 얘기도 꺼냈습니다. 과거 농활을 가셨던 분들도 생활수칙 같은 걸 정해서 서로 지키려고 애쓰고 이렇게 농활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현재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 외대 학생들이 숙소로 사용한 마을회관 거실에 붙여놓은 이 생활수칙을 보면 볼까요? 핸드폰은 방 안에서만 어허. 밥 먹기 전에 농민과는 우렁차게 작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구를 적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빨래 주체는 누구누구, 뭐 기상 주체는 누구누구, 벌레 주체는 누구누구, 뭐 이런 네. 역할 분담도 표기해서 뭐 발랄하고 젊은 기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체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3년 만에 이제 학생들이 농활 참여했잖아요. 농촌 현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워낙 뭐 사람이 귀하고 청년은 더 귀한 농촌이기 때문에 대학생 농활 때가 반가운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농민분들도 이 농활 창부 학생들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유문철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보면 과거에 뭐 1980년대라든가 1990년대처럼 학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의식을 갖고 오는 경우보다는 학점이라든가 봉사 점수 이런 것을 주로 염두에 두고 오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 농활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위기, 농업 문제, 여기에 통상 문제까지 문제의식들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 평택의 농활을 갖다 인연으로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열린 CPTPP 가입 반대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심규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통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심규원 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학 수업을 들으면서 CPTPP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막연한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직접 농촌에 가보고 그게 얼마나 차가운 구호였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CPTPP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막아내야 할 문제 이렇게 똑부러진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농촌에 요즘 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농사를 이어갈 후계 인력이 없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는데 어쨌든 농활 덕분에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도 이 최근 대학생들의 농활 열풍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기회를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농촌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건데요. 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는 우리 농업에 대한 뭐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 화면으로 보는 농민들의 모습에도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농업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농촌에서도 이 농활 오는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좀 잘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일손을 못 구해서 애태우다가 밀린 농작업을 거둘 일꾼으로만 학생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네네. 거고요. 각 대학에서 농활을 준비했던 이 주최 측의 말을 종합해 보면 네. 농활의 인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농사일을 경험해본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가을에도 참가할 수 있겠냐 벌써부터 이렇게 문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가을 농활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농민들을 만나서 땀 흘리고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이 됐나요? 네, 코로나19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인천에 사는 60대인데요. 지난 8일 증상이 시작됐고 11일 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검체로 이 변이 선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환자는 현재 증상이 가벼워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동거인 등 4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만 당국은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이들을 추적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H.2.75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네. 미국,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119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보다 3.2배 빨랐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BA5나 BA2.75는 중증도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확진자 수는 어제 39,196명이었습니다. 네. 전날보다는 1,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2.12배에 이르고요.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에 이릅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이었고요. 사망자는 16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빚더미에 올라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968조 원에 이르러서 이 코로나 직전보다 28%나 넘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빚 갚느라 또 빚을 지고 또 신용도가 떨어져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번 돈의 4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이는 시간만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도 갚기 힘든 분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을 해주고 또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갚게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영업자 구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규모가 아직 충분치 않아서요.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 회복을 받는 청년은 이자를 더 깎아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 손해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이 형평성 논란도 한편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전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서 게다가 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정권을 파헤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그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법개혁 특위를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는 등 협상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일괄 타결로 협상을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KBS나 MBC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언론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1대1 토론을 할 수 있다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초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2달여 만이고요. 또 지난달 말 KBS가 관련 보도를 한 이후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형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만 여전히 사형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 59명이 현재 복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2차례 이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이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갔습니다.
위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네. 그 위헌 소송을 낸 청구인은 이 부모 살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가 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로 청구인 측은 이 생명은 법적 평가로 빼앗을 수 없고 이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다라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은 죽음의 공포에 기댄 궁극적인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죄값을 치르는 데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10년 이 공개 변론을 한 뒤에 이 8개월이 지나서야 이 합헌 결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N번방 사건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의 이 가족들이 살해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공무원이 이 주소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 공무원이 고의로 유출을 하거나 또 부정 이용할 경우 단 한 번만 적발이 돼도 파면 혹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또 공공기관 대상으로 과태료,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졸음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네, 참 운전하기 힘든 계절인데요. 맞아요. 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최근 3주 동안 그 운전 도중 졸음 등으로 무려 13분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지난 3년간의 평균보다 이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넓히면 이 전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으로 숨진 분들이 5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차량 창문을 자주 열지 않다 보니까 이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졸음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경찰은 에어컨을 틀더라도 잦은 환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초복인데 이제 뭐 초복 되면 다들 뭐 삼계탕 이렇게 드시려고 할 텐데. 네. 삼계탕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네. 복날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전국 각지 삼계탕집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유명 삼계탕집을 중심으로 삼계탕 한 그릇에 18,000원, 19,000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2만 원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비해서 뭐 1,000원에서 2,000원씩 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이 서울 삼계탕집 평균 가격도 1년 전보다 5.7% 올라서 어느새 15,000원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님들도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정말 식당 주인분들도 고민인데요. 네. 이 재료 중에 오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생닭값부터 지난해보다 19% 올랐고요. 대파는 30%, 인삼 20%, 마늘 15%가 올랐습니다. 이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 가격까지 50% 넘게 상승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보양식 재료인 오리와 전복도 10%가량 가격이 올라서 음식값도 따라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는군요. 그 최근에 강남에 있는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까? 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다녀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아프다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열과 기침, 가래 증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강남역병 이런 이름이 붙기도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클럽이 밀집해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이 대부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점으로 미뤄서 위생상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보고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트는 곳을 다녀온 뒤에는 고열과 기침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냉방병도 좀 요즘에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갑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남양주시 물의정원입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2012년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그 여행 정보가 있는 트래블 아이에 소개된 글을 보면요. 네. 북한강변 둔치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물의정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앞으로 흐르는 북한강을 따라 자전거 길과 산책길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으며 넓은 잔디밭을 비롯해 습지, 갈대밭, 나무가 어우러져 멋스러운 풍광을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경의 중앙선을 타고 웅길산역에서 내려 5분 정도만 걸으면 만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힐링 장소로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경의 중앙선 운길산역에서 네. 5분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철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 가지고 가도 그냥 교통 체증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강에 있기 때문에 물의정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그 트래블 아이에 소개된 글을 또 보면요. 네. 물의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운데 붉은색 도로가 자전거 도로이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은색으로 만든 멋진 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다리 아래로 북한강 물이 만처럼 유입돼 호수를 만든 곳을 물의정원이라 부른다. 계절마다 색다른 꽃으로 갈아입는 물의정원은 남양주 여행지의 명소이기도 하다. 멋진 일출 사진이나 꽃 양귀비를 찾아오는 유명 출사지이기도 하고 라이딩을 즐기기도 좋은 장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위 글처럼 물의정원은 강과 작은 호수 사이를 걷는 듯한 색다른 느낌이 있고요. 길 이름도 물빛길, 물향기길 등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좀 더운 날씨인데 또 여름에 강가를 거니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식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물의정원이 꽃 양귀비 유명 출사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꽃 양귀비의 정식 이름은 개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양귀비, 개양귀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귀비 하면 그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재배 금지 식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양귀비, 개양귀비 다 양귀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양귀비, 개양귀비는 모두 양귀비과 두해살이 풀인데요. 네.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요. 자생식물, 재배식물, 외래식물 포함해서 양귀비 종류가 60여 가지 있습니다. 그 마약 성분이 많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개양귀비 이렇게 두 종류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네. 양귀비꽃이 워낙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게 개양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이제 양귀비고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이 개양귀비인데 이거 구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네. 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알려준 정보가 확실한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약 단속을 하는 분들의 눈이 더 예리할 것 같아서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경찰서에서 압수한 마약용 양귀비와 하천에서 구해온 관상용 양귀비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경찰관이 이야기한 4가지 구분법은 이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말한 마약용 양귀비 그리고 관상용 양귀비 구분법 4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줄기의 차이인데요.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고요. 반면에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털이 많고 꺼끌꺼끌합니다. 네. 두 번째 열매의 차이인데요. 마약용 양귀비 열매는 동그랗고 다소 큰 편이고요. 관상용 양귀비 열매는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꽃봉오리 차이인데요. 마약용 양귀비 꽃봉오리는 줄기와 마찬가지로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고요. 네. 관상용 양귀비 꽃보리는 줄기와 같이 털이 많고 꺼끌꺼끌합니다. 네. 네 번째는 꽃의 차이인데요. 마약용 양귀비꽃은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관상용 양귀비꽃은 검은 반점이 없고 암술과 수술만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약용 양귀비를 50주 이상 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약용 양귀비로 착각하여 기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걸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이게 털이 있고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은근슬쩍 기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물의 정원에 개 양귀비가 왜 많이 있습니까? 네, 이 개 양귀비는 25년 전쯤 관상용으로 신기에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요, 코스모스처럼 줄기가 어른 무릎 높이만큼 자라면서도 꽃이 크고 풍성해 양귀비를 골랐다고 말했고요. 처음 심었을 때에는 마약의 원료라며 신고가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은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고요. 그래서 개양귀비 축제를 하는 지자체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물의 정원에 개양귀비를 심은 이유는요. 남양주시 블로그에 따르면 꽃 양귀비는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물의 정원을 수놓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꽃 양귀비는 단순히 보기 좋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곳에 심어진 것이 아니다. 물의 정원에서는 매년 봄에는 꽃 양귀비, 가을에는 노란 코스모스를 파종해 생태계 교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단풍잎 대지풀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네.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논문을 찾기는 어렵다. 양귀비에서 나오는 성분이 타감작용을 해서 단풍잎 대지풀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순간도 보고 생태계도 보존하려는 두 가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치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보존하고 정말 좋은 취지로 개 양귀비를 심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양귀비 하면 사실 그 꽃도 꽃이지만 그 중국의 미인 양귀비 떠오르잖아요. 네. 식물의 양귀비와 그 사람 양귀비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조민재 변호사의 식물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는 중국의 당나라 현종의 애첩인 양귀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종이 총애하다가 국사를 등한시하여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고 하여 경국지색이라 일컫기도 하는 그 양귀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양고미에서 양구비 그리고 양귀비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발음이 비슷하였을 뿐만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더해져 생겨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양귀비라는 명칭은 한자이지만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 100세에 따르면요, 마약 사범은 2010년도 중반경까지 한 해 700여 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2020년도에는 2,100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마약 사범의 대부분은 농촌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 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을 단속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긴 예전에는 약을 구하기 좀 힘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지혈할 때 갑오징어 갈아가지고 지혈하고 뭐 이런 것들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예전 그 습관들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마약용 양귀비는 불법이기 때문에 재배 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식물 또 만나볼까요? 네, 제가 물의 정원에 갔을 때는 개 양귀비가 거의 지고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개 양귀비 대신 그 자리를 가득 메운 풀이 있어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물의 정원에서 개 양귀비 심은 게 단풍잎 돼지풀 억제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억제가 다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개양귀비가 지고 다시 이제 피어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외래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은 지금 생태 교란종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전국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정원에서는 그곳에 노란 코스를 다시 심어가지고 코스모스. 예, 노란 코스모스를 다시 심어서 단풍잎 돼지풀 생장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단풍잎 돼지풀은 국화과 한해살이 풀로 환경이 교란된 산지 지역에 나타나거나 하천변, 도로변 등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은 잎이 단풍잎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또 다른 생태 교란종으로 역시 국화과 한해살이 풀인 돼지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지 뉴스에 실린 글을 보면요. 돼지풀은 외양으로는 대래 쑥에 가까운데 단풍잎 돼지풀은 외양으로는 돼지 감자로 착각하기 쉽다. 그 바람에 제거의 손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돼지 감자로 착각하시고 제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네네네. 단풍잎 돼지풀이 생태 교란종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킵니까? 예, 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것은 다른 생물과의 공존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만 자란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만큼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건데요. 단풍잎 돼지풀도 다른 친구와의 공존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만 자라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만 잘하는군요. 그러면은 이거 생태 교란종 단풍잎 돼지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된 겁니까? 네, 그 파지 뉴스에 따르면요. 단풍잎 돼지풀의 고향은 북미 지역이다. 개양 초기 미군 주둔 시절에 컨테이너 바닥에 떨어진 씨앗들이 타양살이를 시작했다. 예. 처음에는 연천, 문산 등에서 발원을 했는데 군사 지역 쪽에 있었군요. 예. 지금은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다. 아이고. 토양과 환경을 가리지 않는 이 생태적 특성과 무서운 번식력으로 국립수목원에까지 침투를 했는데 효과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는 터라 관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토종식물 성장 방해는 물론이고 꽃가루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결막염, 피부 가려움증 등까지도 일으킨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단풍잎 돼지풀도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만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존재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공존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풍잎 돼지풀에게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난감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식물을 보면서 늘 좋은 생각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쉬어가면서 날이 더 더워진다고 하네요. 무더위와 열대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를 중심으로 날이 매우 무덥겠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는요. 덥네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요. 장마는 쉬어가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보, 농업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걱정 마. 준비 다 했어요. 농지 영상이 유지되지 않은 폐경, 농막, 포장 농로와 같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면적을 포함해서 신청했는지, 경운작업, 경계 설치, 용비수로 정비 등 농지기능 유지 여부도 확인을 다 했어요.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 방치,